안녕하십니까. CNGTV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롭게 이제 유명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부의 정책도 많이 알고 또 이제 또 요새 뭐 MES 또 말이 많은데 한번 또 정확한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2019년 9월 16일 CNGTV는 스마트 공장 정책과 구축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담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담론은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나와주셨는데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박항구 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를 해서 좀 큰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IM 큐브 솔루션. 죄송합니다. MI 큐브입니다. 저희 영어로 안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장현세 상무님. 안녕하세요. 장현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는데 오늘 재미있게 이제 우선 이제 자료를 보고 얘기하기 전에 두 분이 처음에 한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82년도에 인하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포스코에 입사를 해서 32년 동안 공장 자동화 무인화 쪽에 주로 엔지니어로서 기술 담당 상무로 근무를 하다가 포스코 ICT에서 이제 스마트 사업실 팩토리 사업실장을 담당을 하고 이제 지난 17년도에 퇴임을 해서 스마트 머신 앤 팩토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컨설팅 사업도 했었고 또 한국 인더스트리 4.0 협회 회장을 보임을 하다가 지난 7월 1일부로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장으로 보임받아서 지금 현재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기지요. 1기 때는 이제 박진호 단장님께서 하셨고 이제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기대감이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준비 기간이니까 그렇죠. 봐줬는데 이제 뭐 결과를 내놓으라 이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만족해하는 정부의 자금을 잘 활용하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제 실습이랄까? 우리 스마트 공장을 하는데 이런 방향도 하고 저런 방향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앞으로 정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제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이끌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박 단장님 알고 지낸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아주 오래된 인연입니다. 그때부터 단장님의 특징이 추진력, 통찰력 이걸로는 뭐 타이 추정 불가하시는 분이라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체감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장상무님은 제 주위에는 장치성을 가지는 사람이 상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장상무님은 MES 솔루션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저희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회사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구성하는 주축이 되는 솔루션이 MES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되려면 보통 제 스마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인터커넥티드, 그러니까 뭔가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스트루멘티드, 그거를 계기를 붙이고 뭐 센서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스트루먼트가 되고요. 세 번째가 인텔리전트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 싱스 또는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는데 MES는 그렇게 스마트화 돼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제조 현장을 실행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제해주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MES 카테고리가 되게 광범위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협의로는 설비를 통제해주는 거를 MES라고 보는 분도 있으시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설비 위에 레시피가 올라가서 어떤 공정에 어떤 재료를 넣어서 어떻게 작업한다까지가 MES라고 보는 분도 있으시고 되게 좀 광범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와이프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저는 이제 PLM을 주로 많이 했는데
우리 그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당신 뭐 합니까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하고 평생 설명을 네. 네. 그래도 약간 좀 스마트 팩토리 좀 난 것 같아요. 똑똑한 공장이야. 딱 이러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진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엄청 진화했는데 네, 진화하죠. 이제 본 게임은 앞으로 안 왔다고 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네. 막 시작이니까 뭐 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그 단장님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제조의 혁신을 더하다. 굉장히 좀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조의 결국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의 목적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혁신을 해서 그렇죠. 기업이 이윤이 나고 더 네.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단장님이 딱 그 지금 한 몇 개월 되셨죠? 이제 7월 1일부니까 예, 이제 예. 3개월째 2개월 반 정도 지났죠. 이때가 한임은 적이 아닙니까? 좀 좋을 때가 좀 어려운 거 많이 안 시키지 않나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보이를 맡아서 하는 게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2022년도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스마트 공장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3만 개 정도를 구축하는 쪽에 타겟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중소기업이 제조 경쟁력을 높여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진짜 우리 정부 지원 잘 받아서 진짜 효과가 좋았고 제조 경쟁력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큰 KPI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회사 공장들이 요구사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는 좀 생산 중심의 공장도 있을 테고 어떤 회사는 엔지니어링을 더 많이 하는 회사도 있을 테고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MES라고 총칭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현장이 공정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레시피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MES라는 시스템도 주안점이 다르거든요. 어디는 물류 관점에서 최적화를 해줘야 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생산 능력 관점에서 봐주는 데가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 업체들도 기본적인 MES라는 솔루션이 있고 엔진이 다 있지만 거기 현장에 맞추어서 커스터마이징을 꼭 해줘야 하는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 회사도 중요하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이나 어떤 전체적인 그 효과를 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임금을 더 많이 얻어준다든가 그리고 뭐 회사들이 계속 이노베이션을 해서 그 경쟁력이 더 많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저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몇 년 동안 이제 심사 이런 거 스마트 팩토리 심사를 이제 해봤는데 이제 굉장히 달라요. 이 대기업만 해도 사실은 우리 박 단장님이나 저나 뭐 저 이제 대기업을 다녔는데 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전문가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인력들이 그렇죠. 큰 회사를 다녀서 왔는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에는 그 사장이 원하는 거가 거의 결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회사들은 큰 회사들은 뭐 중장 기획, 뭐 비전이니 뭐 이런 게 있지만 조그만 회사들은 우리 하루하루 산다, 뭐 1년씩 산다, 뭐 이런 해가지고 그 아마 지금도 대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셉이 잡혀 있는데 뭐 저기도 많이 갔다 오고 독일도 많이 갔다 오고 뭐 그 인포메이션이 영어로 된 인포메이션도 많이 없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이 문제인 거죠.
대충은 아는데 어디서 네. 좀 공부를 안 하시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얘기하면 네. 뭐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공장을 좀 왜 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장 해줘야 될 것이 뭡니까? 교육입니까? 아니면은 사례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입니까? 아니면 자금도 네.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턱없이 부족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영세하고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5인에서 한 30인 이상이 대부분이 많은 기업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 공장이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수단이죠. 그죠?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매출을 올려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이익금을 직원한테 많은 월급을 주고 직원은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렇죠.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또 목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스마트화해서 좀 사람이 지식근로자로서 단순 근로자가 지식근로자로서 역할을 해주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10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를 해서 5명이 작업을 했다. 그럼 5명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고 그렇죠. 이 5명이 이 회사의 모든 자원과 프로세스와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 5명이 이 인력 인력이라고 보지 말고 이 사람들 투자 인력으로 봐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회사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데서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또 새로운 제품에 또 융합 기술로 만들 수 있을지 또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래서 회사가 좀 단순 비용 절감이라기보다는 그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단순 근로자가 지식 근로자로 바뀌면서 그 지식 근로자가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쪽으로 도전하는 그런 그 잡 트랜스퍼레이션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스마트 공장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스마트 공장이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공장만 보면 너무 자동화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딜레마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사람이 덜 고용하면 소비 인력도 덜 적으니까 공장이 더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가장 추진단의 비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일기에서는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야, 이 스마트 공장 이런 거야, 저런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 뭐 좀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체감을 전에는 그렇죠. 극력히 반대했는데 요새 반대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약간 회의하는 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하는데 이런 거 해서 내가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누군가 데이터를 자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전에 한 10년 전인가? 한 15년 전에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거가 나왔는데 뭐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잘 써요. 근데 이건 이 회사에서 누가 넣을 건데? 벤더는 이제 이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회사 사람이 넣어야 돼.
그러면 누가 넣을 건데? 그렇죠. 굉장히 노가다잖아요, 이게. 네. 회사 사람만이 그 정보를 아는데. 예를 들어서 MES 설치를 하면 그 MES 벤더에서 데이터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지금 우리가 그 스마트 공장을 하게 되면 생산 현장이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공장 최적 관리에서 MES 도입되고 ERP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순서로 바텀업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 좋은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제 현장에서는 수작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ERP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ERP 시스템도 그렇고 ERP 시스템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니까 또 MES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MES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을 해서는 안 되고. 서플라이 체인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다 PLM도 그렇습니다. 있고 뭐 다양한. 네. 그럼 이제 그냥 그 밴드에서는 이제 파는 재미가 있는데 그 현업에 있는 사람은 이게 그렇죠, 완전히 뭐 그렇죠. 이게 이제 현장을 네. 이제 가보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ERP, SCM, PLM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만 해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예요. 이 정도만 들어오려고 해도. 근데 처음으로 질문하신 거에 돌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5인에 30명 정도 되는 중소 중견 규모 업체가 이 정도 볼륨 되는가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를 전달할 것이냐, 그게 어떻게 내재화돼서 조직의 역량에 생산성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하고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를 던질 수 있는 투발 수단이 필요하듯이 탄두가 있어서 그 미사일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MES라는 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그런 탄두가 있으면 이거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나아진 게 IoT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고 또 스마트 밴드라고 하는 손목에 차는 것들도 나와서 굳이 사람이 이제 입력하지 않아도 센서가 찾아내고 이거 흔들어서 카운팅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반론이 네. 뭐 지멘스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네. 뭐 센서를 부착해야 하는 것만이 네. 스마트 공장이 아니다. 또 자동화하는 것도 스마트 공장이 아니다. 스마트 공장은 일단 뭐 우리나라도 뭐 빅데이터라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 빅데이터가 없어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데이터가 그래서 예, 데이터가 없잖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현재 그 우리가 하고 있는 IT나 뭐 이럴 때 데이터가 없으면 정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 적인데 그 지금 추진단에서 뭐 좀 이런 질문을 하지만 전 1단계와 2기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박영선 장관이 모셔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작은 연결을 통한 강한 힘 이건데 첫 번째 이제 2014년부터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1기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19년까지 와 있는데 스마트 보급 확산 사업은 내실을 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생산 현장에서 측정되는 데이터, 운전자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을 해서 놓으면 내년도에는 이제 2단계로 국가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해서 전산실이 이제 중소기업의 전산실도 있고 또 컴퓨터 서버도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이제 그게 다 비용 부담이거든 중소기업한테는.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서 클라우드 상에서 클라우드 ERP, 클라우드 MES, 클라우드 PLM 이런 소프트 해주면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면 거기 이제 빅데이터 분석 툴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공동 구매를 해서 실시간으로 중소기업에 피드백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좀 경쟁력을 좀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생산 현장을 자동화 스마트하면서 센싱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수립 저장해 놓고 그게 기업에서는 한 1년 정도만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으로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장상무님이 하는 MES는 네. 대기업용이에요, 아니면 중소기업용이에요, 아니면 중견기업용이에요? 저희는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 다 커버하고 있는데 장사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 인력도 150명. 아니 요새 우리나라를 네. 활성화하는 사람이 네. 그 엔터프르너입니다. 엔터프르너 정신이 네.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 고객들 중에는 대기업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중견, 중소기업도 다 있으세요. 근데 지금 저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는 건 트렌드가 있어요. 과거에 저희가 온프레미스로 설치하는 형태의 그런 시스템 구축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클라우드로 가시려는 경향이 많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각 기업들마다 자기네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다가 데이터 모아놓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클라우드로 올려서 관리하는 성향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시점에 아까 처음에 조 박사님 주셨던 질문을 좀 돌아가고 싶은데 아까 주셨던 질문이 중소기업의 이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하는 데서 무엇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죠. 네.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중견 이상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그 밑에 계신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MES를 사용하시면 저희 솔루션 사용하시면 역시 그 관제도 클라우드 서비스 해드시는 걸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국내에 있는 대형 통신사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예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MES 솔루션들을 클라우드에 몽땅 올리고 고객들은 그 설비에 데이터 올릴 수 있는 센서만 깔면 별다른 설치 없이 클라우드로 시스템에 올라가고 거기서 분석된 데이터가 다시 설비로 내려가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가 유지보수하는 인력이지. 네. 사실은 인력이라는 거는 항상 중소기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산에 관련 엔지니어링 이런 인력.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벤더사는 이런 거예요. 이거 배워가지고 이러면 이거 됩니다. 뭐 힘드세요? 좀 빠른 기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걸 원하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생산하는데 PLM 왜 따로 배우고 ERP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IT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내가 그래서 좀 반복되는 일들 대신에 내가 좀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거. 왜냐면 약간 휴식 같은 것가 있어야지 아이디어가 돌아오는 거지. 그렇죠. 그냥 옛날에는 그냥 힘든 일을 계속 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고 뭐가 나올 저희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집에 또 가서 가족들이랑도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을 하는데 나머지 무슨 MES나 뭐 PLM 이런 거는 툴에 불과한 거죠, 툴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저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뭐 요새 나오는 것처럼 뭐 디자인 싱킹, 뭐 아이디어, 그다음에 새로운 마켓을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아까 처음 해봤을 때 혁신을 뭐 더한다라는 거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결국은 어떤 기업 사업에서 어떤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진국처럼 그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툴을 줘서 그 사람이 더 전문적인 걸 함부로 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듣기는 이제 추진단은 무슨 이런 인프라나 뭐 이런 걸 했는데 또 어떤 지도해 주는 사람이랄까, 멘토라든가 이런 분야는 어떻게 있으십니까? 저희 추진단에서는 이제 현재 인원이 한 34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스마트 보급 확산을 위한 기준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쪽에 중기부에서 이제 정책이 나오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19개 TP가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인력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중소기업의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 확산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우리 이야기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고 54년생부터 64년생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여건을 이뤄갔던 현장 경험자들이거든. 그분들이 한 450명 정도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산 현장에 가서 진단을 하고 현재 수준이 요 정도 우리 스마트 공장의 1레벨 수준인데 2레벨로 수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제를 수행을 해서 이 공급 기업들하고 같이 하면 이 정도 돈이 투자되고 ROI가 이 정도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동안에 우리 산업의 여건이었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전문 컨설턴트 또 평가위원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쪽에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을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보급 확산 사업이 이제 확산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보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처음에 한 뭐 몇 년 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책을 그 한박사랑 같이 쓰면서 그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각 나라가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얼 4.0에 하는 전략이 이제는 다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아이디어는 그쪽에서 냈지만 뭐 중국, 일본, 뭐 일본은 로봇을 중심으로 하고 뭐 약간 다들 이제 자기의 길이 이제 막 좀 확실해졌어요. 몇 년 지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다가는 스마트 제조 추진단이 공식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실행 조직이죠. 예, 실행 조직인데 외국에서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은 좀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뭐 거기에는 뭐 어느 게 할지는 몰라요. 뭐 한 수백 가지의 뭐 3D 프린트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VR도 있고 뭐 이런 그 다양한 걸 있는데 이제 어떤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조사하다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지 않냐. 또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데 그 중소기업이 원하는 데서 해야 되지 않냐. 또 뭐 서울대 같은 데서는 뭐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고 또 언어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뭐 인더스트리얼 4.0 그 해서는 뭐 독일에 가서 배우자. 독일이 지금 하니까. 근데 이제 또 어떤 쪽에서는 그거랑 우리랑 환경도 다른데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미국은 또 미국대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우리 뭐 단장님께서는 우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야 되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을 하면서 그 나라의 제조 문화에 맞게끔 다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마트 공장이 구축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나라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장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업이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기업은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기술을 총괄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없어요. 그쵸. 다 각자의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을 수요기업한테 하다 보면 문제가 수요기업은 나는 그걸 원치 않는데 이쪽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스마트 팩토리인 양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권장을 하고 싶은 게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오픈 마인드, 신뢰와 소통으로 오픈 마인드 돼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이상하게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센서 업체들이 중요하고 2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3단계 올라가서 ERP 시스템, ML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4단계 올라가면 이제 빅데이터, 5단계 인공지능이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4단계나 5단계 정도 되면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으로 해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걸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공급자의 얼라이언스를 중소기업들이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업종별로 우리가 보통 26개 업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업종별로 대표 기업을 만들어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그 얼라이언스 맺은 기업이 너는 섬유 쪽에 한번 해봐. 너는 자동차 쪽에 한번 해봐. 너는 식료 쪽에 한번 해봐. 그 얼라이언스들이 다 다른 거죠. 자기에 맞는 산업 분야의 공급 얼라이언스를 맞아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한번 해보는 해서 거기에 나온 솔루션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이 솔루션이 바로 이제 또 해외 수출할 수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각 나라에서 수행하는 장점과 각 나라에서 정의된 국제 표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공급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잘해서 하나의 대기업처럼 이 중소기업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 우리나라형 그 표준 모델로 세계 시장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도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데 우리나라 형 스마트 팩토리도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요새는 세계 시장을 봐야지만 이게 성장하지. 그렇죠. 한 군데만 하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항공을 했을 때 뭐 TOC를 개발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옛날 거 이거 근데 어디든지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 뭐 독일 회사만 다 하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인더스트리얼 4.0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찾으면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너무 국내만 너무 포커스를 하면 나중에 또 너무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조그만 데서만 하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게 확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질문을 한번 드린 거고 또 이제 우리가 MES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단장님은 좀 MES에 대해서는 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는 한 부분이다. 근데 이제 우리 MES 벤더분들은 자꾸 스마트 팩토리를 다 MES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반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합니다. 선진국에서 또 어떤 좀 극한 사람은 MES는 없어질 거다. 왜냐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설비들이 진흥화된다면. 진흥화되면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이제 뭐 3기가 남겨뒀을 수도 있는데 또 굉장히 첨단을 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팩토리는 진짜 스마트 팩토리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돼야지 그게 진짜 완성이 되는 거야. 지금은 그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우리 그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기 때는 MES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좀 2기부터는 약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차원에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나 이런 환경으로 가신다면은 뭐 자체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기초 단계 레벨 1이나 레벨 2 단계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서를 도입을 해서 자동화하고 이제 최적화하는 단계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부착된 센서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을 해서 놓으면 이놈을 가지고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로 다 송신을 하게 되는 거죠. 송신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산실에서 있는 것과 똑같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만큼의 이제
데이터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고 데이터의 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면 보안이 되겠어?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불안하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식시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안전한 게 클라우드. 그럽니다, 사실은. 그게 클라우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더 빨리 잘 뚫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네 가지로 딱 보고 있어요. 클라우드 올리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전산실, 자기 온프레미스로 갖고 있는 전산실과 똑같이 보안은 유지가 된다. 방어벽이 강화돼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기밀 데이터를 활용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중소기업이 활용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간에 서로 수직 계열상의 정보를 공유해서 재고 재료화를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사장님 승인하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 현장의 모터나 드라이버나 또 펌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 메이커에서 공포한 메이커에서 원격으로 메인터넌스를 해주는 또 그런 기술은 기업의 노하우 관계없거든요. 이런 기술은 이제 메이커에 제공을 해서 메이커에서 자기가 납품한 설비에 대해서 원격으로 정비 체제를 유지해주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서 데이터 센터 많이 가져다 놨어. 근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직 가치가 좀 적어. 그 데이터를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연구하시는 연구소나 대학 교수님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죠, 사실 이 솔루션 개발하는데 어렵거든요. 그분들한테 그 데이터를 비밀 협약을 서로 맺어서 그 데이터를 좀 팔라는 거지. 유료화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큰 비용 절감 효과와 이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해주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현업에 있으셔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아시는데 저도 이제 그 2008년에 지멘스에이터 나오면서 이제 클라우드가 그때 유행을 해서 클라우드 PLM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 엔지니어들이 제일 약점이 자기 생각만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거가 이제 클라우드가 제일 그 조금 아까 나오신 것처럼 왜 내 데이터를 남에게 하냐. 근데 이제 지금도 한 80-90% 정도는 부식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왜냐하면 그 개인이 갖고 있다가 저기 더 취약하거든요. 랜섬웨어 같은 거에 오면 굉장히 그 중소기업이 지금 제일 취약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캐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몇 년께 그냥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클라우드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자꾸 그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그 옛날 관념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도 뭐 두세 개 굉장히 많이 분산을 시키는 건가요? 그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각 산단별로 설치하는 게 좋은지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5G 경우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통신은 부산에서 광주로 보내려도 부산에서 서울 갔다가 광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빅데이터를 송신하려고 그러면 이제 VPN으로 해서 이제 그 사설망을 좀 써야 되고 그럼 이제 비용 부담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각 지역별로 설치를 할 방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쓰는데 또 백업으로 쓰는데 또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를 두고 한 3개 정도를 둬서 운영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 3만 개가 구축된다면 한 25% 정도 된 7,500개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그렇게 뭐 전국적으로 확산을 안 해도 작게 시작을 해서 실효성이 검증되면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많은 저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 좀 뭐 하나 조언을 드린다면 우리 이 방송 바로 전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협회에 있는 분이 나와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산업을 보면 제조업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근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협회에서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조그만 회사들이 다 기술을 자기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필립스라는 큰 회사도 사내 벤처를 만들었는데 아이디어가 좀 뭐라 그럴까 침체돼 있고 아마 뭐 대형 회사들은 뭐 인바운딩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해서 외부 내부 일을 하는데 중소기업끼리 모여서 서로 협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그렇죠. 기술을 하고 너 저런 기술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협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조찬회를 하는데 한번 강사로 한번 스피커로 한번 가셔서 또 분위기를 배우시면 왜냐하면 거기가 그런 프로세스는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제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서로 그렇죠. 나는 정보가 있고 어떤 회사는 AI만 있고 어떤 회사는 뭐 빅데이터만 있는데 어떤 회사도 이게 서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협회에서 개런티도 하고 뭐 촉진도 하고 촉진도 하고 네. 아나운스도 하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네. 왜냐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공개적으로 우리는 뭘 한다라고 해야지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우리 이런 추진단에서 서로 교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저기를 해줬는데 이제 자료 요거는 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상품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두 번째는 제조업의 테크니컬 트렌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하시겠어요? 네. 시간이 많이 예. 짧을 것 같아서. 요거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핵심만 좀 설명드리겠는데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방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도 클라우드에 기반한 MES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공유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결국은 우리 회사의 레시피고 그렇죠. 그 레시피가 우리 회사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걸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들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도 그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CPS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공장 설비를 다 가상세계에 올려서 물류 최적화라는 관점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이 데이터를 어떻게 꺼내가서 올릴 것이냐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거를 시뮬레이션 모사 만들어주는 거 어렵지가 않은데 그럼 설비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뭐 어딘가에 쌓고 이거를 가공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클라우드에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보안이 뚫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두 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반대로 클라우드가 가장 안전한 플랫폼 생각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블록체인이 오픈됐으면 될수록 안전하듯이 이 클라우드 올라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국내 한 중요한 어떤 제조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설비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이 한 3주, 4주쯤 됐는데 사실 CIA도 클라우드를 쓰지 않습니까?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그 프로페셔널한 게 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첫 번째 보셨던 그런 그 테크니컬 트렌드가 뭐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도 있고 클라우드 있고 한다는 건 좀 이렇게 같이 눈여겨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좀 살펴보면 제조업들이 이제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 박사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옛날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관념에 가로붙여서 거기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아니고 새롭게 나오고 있는 모바일, 뭐 AI, IoT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웨이브 안에 디지털이라는 웨이브 안에 태워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GE 같은 대형 제조업체도 프레딕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 IT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MES 이런 거 IT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의 테크놀로지를 묶으려고 하는 이런 IT, OT가 결합되어 있는 플랫폼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디지털의 트렌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CPS로 올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AI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아주 짙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앞에 장에 제가 G의 프레딕스를 설명드렸다면 요는 이제 그 지멘스의 마인드스피어인데 앞에 거하고 뒤에 공통점이 뭐냐면 커넥티비티입니다. 근데 잠깐요. 네. 그 왜 남의 회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니까? 네. 이게 우리 저기 맞습니다. 남의 회사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우리 여기에 뭐 지도 나오고 뭐 네. 지멘스 사람도 나와서 얘기해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은 이런 거죠. 이거 사실은 굉장히 이제 팔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네. 팔기 힘들죠. 지금 네. 크라우드에서 돈 버는 친구들은 아마존이랑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주 마이크로소프트 아주하고 네. 걔네들은 심플하잖아요, 그냥. 네. 근데 좀 저는 지도 지금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마인드스피어도 며칠 전에 어렵습니다. 서버를 한국에다 뭐 설치하느니 마느니 다 하는데 네,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보시는 분들 많이 알아요. 여기 다 지멘스 사람도 네. 보고 지도 보고 다섯 사람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처음 보시는 사람들은 이런 자료 좋아요. 근데 이제 네. 그 제가 질문해 드린 거는 가장 그 지금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네. 딱. 네. 제가 지금 이게 이런 자료를 설명드리는 바로 그 이유가 지금 질문이 바로 그 이유인데 아까 제 단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런 사례를 설명드리긴 하지만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례와 똑같은 시스템 만드는 건 한국에서는 무척 어렵고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과 뭐 시간과 뭐 이런 걸 주면 하겠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도 쉽지 않고 왜냐면 그렇습니다. 걔네들 전 세계 시장이고 우리는 그렇죠. 이게 뭐 시장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네. 테크놀로지보다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선택과 집중할 것이냐의 네. 그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 제안하고 싶은 큰 방향 하나는 커넥티비티입니다. 설비와 설비를 이어주고 사람과 설비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과 이어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마인드스피어나 프레딕스카처럼 거대한 플랫폼이 아니어도 단기간 내에 이 스마트 팩토리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얼리지, 우리가 포스코에서 말씀하시는 암묵지라는 거를 형식지화해서 그 시스템으로 녹아들고 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나 지식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그게 뭐 혁신에 전 이바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커넥티비티 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제안인 겁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평생에 이제 한 40년 컴퓨터를 딱 해서 오래 하셨습니다. 해봤는데 네. 요즘에 느끼는 게 제가 저기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유튜브를 보고. 네. 유튜브는 굉장히 필요 없는 지식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세대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하나를 배우려면 처음부터 뭐 기초서부터 개념부터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이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연구하는 거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네.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역사도 우리가 지난 한 3, 40년 동안 배운 거 있잖아요. 다 변했어요. 지금 그렇죠. 보면은 계속 요새는 빨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한국형도 네. 굉장히 그 필요한 데만 왜냐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네 스마트 팩토리 하면 이래야 돼. 스마트 팩토리는 뭐 이 나라는 이거에 저거나 그거는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오는 건 나는 지금 헤어 드라이어를 그 싸게 만든다든가 디자인한다든가 비싼데 뭐 혁신적으로 뭐 그 열을 안 나게 덜 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려면 뭘 해야 돼? 그럴 때 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큰 데 있는 나라들은 뭐 아이디어가 미국 같은 데나 뭐 독일에는
한 200년의 엔지니어링 역사기 때문에 뭐 거의 있어요, 걔네들이 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나는 그 적정이라는 말이랑 조금 다른데 난 좀 어댑티브.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요새는 유튜브가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안 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얘기하면 그때부터 꼰대라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캐드 하려면은 뭐 이거 해야 돼. 뭐 표준화해야 돼. 막 이게 아니라 당장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나는 뭐 만약에 제가 저기를 한다면 추진단이나 이런 데서 딱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런 걸 한다 그럴 때 그만큼만 더 많이 주지도 않고 사람들 흡수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원할 때만 딱 그렇죠. 예. 그 주는 거가 난 요새 그 네. 트렌드가 지식 트렌드가 아닐까 좀.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여기 네. 조직, 상품, 테크, 비지 이렇게 뭐.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스마트 팩토리 트렌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보통 줄여서 그냥 DT라고 그러는데 네. 그 DT 환경 안에서 이제 변화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DT를 흡수 수용해서 우리 DNA에 녹일 것이냐 네. 하는 측면을 보시면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POV 말 그대로 포인트 오브 뷰인데 조직 관점에서 상품 관점에서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안에서 디지털 기술들을 흡수 수용을 해야 이게 DNA로 녹지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솔루션만 적용됐거나 디지털 기술만 들어와서 현장 작업자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체감이 안 되면 그 기술이나 서비스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서로 아신 지 20년 됐다 그러는데 네. 뭐 파신 거예요? 뭐 저기 저 옛날 고객이셨고요. 고객이세요? 제가 IBM 근무할 때 고객님이셨고. 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뭐 파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 우리 나라를 상대로 팔아야 되는 거라 이제 스케일이 엄청 클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지금 통신사랑 그 뭘 준비하고 있냐면 지금 단장님 고민하신 거를 똑같이 플랫폼 옹이로 지금 사실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그 공장만의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만들어주는 거. 딴 데서는 액세스가 안 되고 이 회사만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MES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들. 그래서 외부에서는 공격조차 액세스조차 안 되고 안에 있는 설비만 들어오고 안에 있는 허가된 스마트 디바이스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실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요새는 이제 비즈니스를 옛날에 엔지니어였는데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네. 비즈니스에 관한 서적들을 많이 읽는데 뭐 블루오션이라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블루오션보다 요새는 제가 많이 보는 게 그 요리 프랜차이즈 하는 그 누구 있지 않습니까? 백종원. 네. 그 사람이 그 음식 장사를 딱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거를 이제 IT로다가 딱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장사라는 거가. 우리가 엔터프로너십이 약한 거예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굉장히 장사가 잘 돼. 그러면 뭐 가격을 높이 부르잖아요. 그럼 경쟁자가 많이 생긴대요.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오면 경쟁자가 못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걸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도 프랜차이즈 할 때, 뭐 하나 했을 때, 이거 회의를 하니까, 이거 한 5,000원에도 쌉니다. 6,000원에도 받아도 돼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망했대요.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짬뽕일 때는 3,500원으로 6,000원 7,000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 괜찮다고 그래서 가격을 약간 높이 부르면 그렇죠. 손님들이 안 오니까 뭐라 그러나 똑같은 것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점점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블루오션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가격으로다가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것도 지금 이거에서 성능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비쌀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현상이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도 만연하고 있는데요. 만연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을 따먹고자 하는 그 이런 공급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된 어떤 현장에 도움되는 시스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따먹 작업이 성지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지죠. 그 현장의 사람들은 불평만 쌓이는 겁니다. 쓸모없는 거 왜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악화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뭘 해봤는데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경쟁에 참여했던 많은 공급업체들이 좀 제잘가까운 거 갖고 있거든요, 다들. 그 왜냐면 예산을 가장 많이 타낼수록 자기도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좀 시장이 되게 좀 그 흙탕물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이것도 양화가 되게 하는 과정에 생각하고요. 이 안에서 어떤 고객에 대한 견실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백의종군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좀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기꺼이 국가에 충실히 복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현업이나 이런 데 가서 저는 이제 현업에서 주로 있다가 이제 지면서 이제 벤더에 딱 가서 많이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를 하는데 벤더에 있는 분들은 크라우드 이거 다 된다. 뭐 5G도 뭐 근데 그 공장에 가면 옛날 컴퓨터부터 있잖아요. 근데 옛날 컴퓨터는 이제 PLM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벤더가 이런다. 그 지금 뭐 386이나 뭐 이런 거 쓰세요. 새 거 하나 사세요. 그렇지만 그 회사가 그거를 다 최신형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벤더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 올리면 돼요. 근데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돈 쓸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마스트 해브가 있고 그 나이스 투 해브가 있는데 그럼 나이스 투 해브는 뭐 자꾸 밀리는 거잖아요. 올해 밀리면 내년 밀리고 그럼 영원히 밀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가격이나 이런 거가 더 중요한 게 되지 않았을까. 그 카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싸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방법도 이제 되게,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제가 MES를 한 대학교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 전에 한 10년 가르쳤어요, MES를. 근데 그냥 MES만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이제 MES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MES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MES를 내가 해봤더니 한 8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200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MES 물어보는 거는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자체 솔루션입니다. C++나 뭐 이런 C#도 쓰고요, .NET도 쓰고, 그렇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것까지 합하면 한 100몇 개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장에 비해서. 그렇죠. 너무 많죠.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떻게 뭐 서로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저희 단장님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같은 공급기관들도 경쟁이 이제 가속화돼서 조만간 많은 합종 연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정리가 될 건데, 저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형 MES 또는 스마트 팩토리의 방향성이 필요하듯이 이 합종 연행도 저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한 방향성은 저는 UX 중심입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 이번에 현장에 PC가 한 700대 계신 저희 고객이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 사양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낮은 사양에서도 쓸 수 있는 MES, 스마트 팩토리, 이게 필요하려면 실제로 제조 현장에 그 UX를 반영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먼지 많은데 거기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 진짜 유저 익스피리언스 감안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딱 보니까
굉장히 자료를 잘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이 우리 여기에 나온 자료를 PDF로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왔는데 네. 그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지금까지 트렌드는 네. 제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료를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품을 못 봐가지고 제품을 보면 제가 네. 제가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예, 데모를 예, 한번. 제가 이제 코디까지 다 프로젝트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굉장히 MES 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MES가 하드웨어랑 데이터베이스랑 뭐 프로젝트랑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현재 MES 하나만 가지고도 조그만 회사들은 다 쓸 수 있어요. 약간 좀 그 영업소부터 다 인터페이스 다 있잖아요. 그 테스트 퀄리티 컨트롤까지 다 모듈이. 근데 이제 네. 모듈이 네. 그 이제 지멘스 같은 데서는 야 이건 MES 아니다. 우리는 일단 뭐 300억짜리 걔네들은 MES를 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굉장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뭐 올해부터는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거기 지금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 질문을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승석 님이 굉장히 그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추진당장님의 말씀 중에 스마트 공장 지원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형식인지 사스 형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스나 단순히 서버만 서비스하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식 변화만 있으면 지금과 차이가 없지만 사스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제공하는 형태로 공급업체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언제 한번 더 자세히 말씀하셔도 좋고 또 백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저는 그 좀 불만이 그 추진단 불만이 뭐냐면 굉장히 사무실에 가면 모두 다 열심히 해요. 근데 대외적으로 뭐 일반인들이 알면 안 됩니까? 그렇죠. 알아야 되죠. 뭐 없어요. 이게 뭐 창구도 없고 뭐 나와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회가 조금 이런 자리들 와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서 뭐 옆에서 뭐 그들만의 리그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게 좀 그러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그다음에 김수열님께서는 요즘 미국과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로보틱스 프로세서 이거 자동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발전에 좋은 자극이 될런지요. 제가 요거를 아까 질문하려다가 이제 요게 이제 지금은 주로 그 은행권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데 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공장에도 오지 않을까. 제조기업의 사무 행정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향후에 이제 도입이 돼야죠. 제조 쪽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전 저 RPA가 우리 제조현업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편인데 왜 그런가 하면 IT 쪽에 뭔가 서비스를 요청해서 개발해 줄 때가 시간이 걸리죠. 근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RPA에 걸어서 봇이 자동으로 그 서비스를 자동으로 수행해주고 결과까지 리턴 준다면 굳이 IT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서비스의 즉시성 개선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스마트 제조혁신당과 스마트 추진은 어떤 관계인가? 이게 뭐 같은 이게 이제 우리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이 있고 각 19개 테크노파크의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접하면서 행정 업무나 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준 수립하고 이제 예산 집행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죠. 굉장히 요 질문도 그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저희들은 이제
그 감지하지 못했던 네. 그런 질문인 네. 것 같은데 질문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여기까지 우리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얘기 있으시면 나와주셔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정말 금방 갔네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